1982년 청와대 회의실. 그날의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단호했고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각하, 친인척이라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의는 가까운 곳에서 세워져야 합니다. 그는 대통령 친인척 문제를 둘러싼 논의 자리에서 예외 없는 원칙 적용을 강조한 발언을 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 한마디에 공기는 얼어붙었고 누구도 숨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곧이어 대통령의 얼굴은 굳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이름은 권력의 중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는 12.12 군사반란의 실무자였고 제5공화국의 설계자였습니다. 그러나 원칙을 말한 순간 권력은 그를 내쳤습니다. 오늘의 인물 허삼수입니다. (1936년) 부산 수정동의 작은 집. 그 시절 부산은 일본의 통치 아래 있었고 허삼수는 일제강점기의 소년이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 어린 시절을 보냈고 그곳에서 일본 초등학교에 다녔습니다. 광복 이후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한국어는 서툴렀고 친구들은 그를 일본놈이라 놀렸습니다.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밤마다 책을 읽었습니다. 가난은 수치가 아니라 훈련이었고 그는 그런 결핍 속에서도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부산고등학교 시절 그는 늘 성적이 상위권이었고 그의 동기 중에는 훗날 5공화국의 또 다른 주역이 되는 허문도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젊은 날 경쟁자였지만 역사는 그들을 권력의 서로 다른 축으로 불러냈습니다. 1950년대 후반 전쟁의 상흔이 아직 남아있던 시절 청년 허삼수는 현실의 벽 앞에 섰습니다. 대학 진학의 길은 막혀 있었고 그가 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군대였습니다. 1957년 육군사관학교 제17기. 그 시절 육사는 단순한 학교가 아니었습니다. 국가재건의 엘리트 그리고 권력의 씨앗이 자라는 곳이었습니다. 그의 동기 명단에는 허화평, 허문도, 김진영 등 이후 한국 현대사의 중심에 서게 될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허삼수는 그 중에서도 과묵하지만 냉정하고 공정한 사람으로 기억되었습니다. 새벽마다 가장 먼저 일어나 침상을 정리하고 남들이 쉬는 시간에도 훈련장을 닦았습니다. 그의 규율은 완벽했고 눈빛은 늘 차분했습니다. 그의 상관 윤필용 장군은 젊은 허삼수를 높이 평가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를 추천했습니다. 그 인연은 이후 그의 인생을 결정짓는 전환점이 됩니다. 보안사령관이 된 윤필용은 허삼수를 인사정보관리의 핵심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군 내부의 흐름을 파악하는 냉철한 장교. 질서의 사람이란 별칭은 이때 생겼습니다. 하지만 1973년 윤필용 사건으로 스승격인 윤필용이 실각하자 허삼수는 윤필용 라인이란 꼬리표를 피하기 위해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윤필용은 단순한 상관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윤필용은 조직을 통제하면서도 인간을 잊지 않는 장군이었습니다. 허삼수는 그로부터 질서의 미학을 배웠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러나 스승의 몰락은 그에게 냉정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권력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움직인다. 그는 이후 감정 대신 체계를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윤필용 실각 이후 그는 보안사 내부 실무를 재정비하며 인사정보 흐름을 다시 세웠습니다. 하나회가 만들어질 무렵 그는 이미 군 인사와 정보 흐름의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훗날 조직의 심장부를 읽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 그는 육사 선배인 노태우, 동기 허화평, 그리고 보안사 정보라인의 선배 김복동과 묵직한 연대의 끈을 이어갑니다. 특히 노태우와의 관계는 묘하게 균형 잡혀 있었습니다. 노태우는 온화했고 허삼수는 냉정했습니다. 둘은 성격이 달랐지만 군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서로의 빈틈을 채웠습니다. 훗날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도 허삼수는 행정과 구조를 읽는 눈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둘의 관계는 개인적 친분보다 실무적 신뢰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훗날 이 네트워크는 12.12 군사반란의 실무 기반이자 제5공화국의 권력 뼈대가 됩니다. 그에게 군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허삼수에게 군은 혼돈의 사회를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책이었습니다. 군대는 질서를 만드는 학교다. 그의 신념은 이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이후 그의 인생 전반을 지배하는 단어, 바로 질서였습니다. 1965년 대한민국은 베트남전에 참전했습니다. 허삼수는 윤필용의 추천으로 방첩장교로 파견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총성과 피, 그리고 혼란 속의 인간 군상을 목격했습니다. 그보다 그를 더 충격에 빠뜨린 것은 전쟁보다 깊이 스며든 부패였습니다. 남베트남 정부의 관리들은 미국의 원조 물자를 사적으로 유용했고 전투명령조차 돈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는 전쟁보다 내부 부패가 국가를 더 약화시킨다는 인식을 굳혔습니다.
그는 이후 군 내부 부패를 척결해야 한다는 확신을 더욱 굳혔습니다. 그 신념은 훗날 사회정화라는 이름으로 다시 세상에 등장합니다. 1979년 10월 26일 총성이 울렸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피살. 그날 이후 대한민국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 시기 허삼수는 합동수사본부 총무국장이었습니다. 그는 군 내부의 동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예산과 인사, 정보 흐름에 요점을 쥐고 있었습니다. 12월 12일 밤 보안사령관 전두환의 지시에 따라 육군참모총장 정승화가 체포됩니다. 그 작전을 실무로 지휘한 사람이 바로 허삼수였습니다. 전두환은 군권을 장악했고 이를 계기로 허삼수는 새로운 권력의 심장부로 올라섰습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그때는 모두가 나라가 무너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는 질서를 세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질서는 민주주의의 이름 아래 군사반란으로 기록되었습니다. 1980년 전두환이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장악하면서 허삼수는 사회정화분과위원회의 간사 및 위원으로 참여했고 그 뒤 청와대 사정수석 비서관으로 임명됩니다. 그는 부패 척결을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당시 정권이 추진한 정화 패키지에는 부정축제자 재산 환수, 과외 금지 조치, 삼청교육대 설치, 3S 정책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허삼수는 사회정화 라인과 사정수석으로 관여했습니다. 정치인, 공무원, 언론인, 기업인, 교사까지 사회 전반이 정화의 이름 아래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국민이 나라를 믿게 하려면 지도층이 먼저 깨끗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믿은 정화는 곧 공포의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삼청교육대는 치안과 교정의 목적을 명분으로 했으나 그곳에 많은 시민이 연행되어 가혹한 훈련과 구타에 시달렸습니다. 국가는 질서를 세운다고 말했지만 그 질서 속엔 눈물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허삼수는 훗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사회를 깨끗하게 하려 했다. 그러나 나의 신념은 국가의 이름으로 폭력화되었다.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진심은 권력의 칼날 위에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1982년 봄, 청와대의 회의실엔 이상한 긴장감이 돌고 있었습니다. 신문 일면마다 커다란 제목이 실렸습니다. 장영자 이철희 부부 7천억 원대 어음 사기. 국가 경제를 뒤흔든 이 사건은 곧 정권의 심장부로 번졌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의 처삼촌 이규광의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청와대 내부는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허삼수는 그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에 따라 원칙이 달라져선 안 됩니다. 친인척 비리가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대통령 친인척이 공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이규광을 구속시켜야 합니다. 그는 친인척 사안에도 예외 없는 조사를 주장했습니다. 짧은 발언은 회의실의 공기를 단단히 얼어붙게 했습니다. 대통령은 잠시 안경을 벗으며 허삼수를 바라봤습니다. 허수석, 그 문제는 내가 판단하겠소. 방 안은 숨소리조차 멎었습니다. 허삼수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의 직언은 전두환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렸고 그날 이후 청와대의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측근들에게 원칙만 외치면 정치는 누가 하나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고 영부인 이순자는 훗날 자서전에서 작은아버님을 감옥으로 몰았다고 그를 비난했습니다. 허삼수의 발언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권력 내부 윤리의 선을 넘은 행위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금융사기가 아니라 오공 내부의 윤리와 충성의 균형이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언론은 이를 권력 내부의 윤리붕괴라 표현했습니다. 당시 금융시장은 어음거래 의존도가 높았고 연쇄 부도 위험이 상시 존재했습니다. 장영자 이철 사건은 제도 취약성과 정경유착 의혹을 동시에 드러내며 권력 핵심에 대한 예외 없음이라는 원칙이 실제 작동할 수 있는가를 시험한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이 국면에서 허삼수의 태도는 청와대 내부 의사결정 구조와 윤리 기준에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후 그는 전두환 대통령이 신임하던 경제수석 김재익과의 금융정책 논쟁에서도 충돌했습니다. 김재익이 추진한 금융실명제에 대해 시기상조이며 서민경제를 모른다고 지적했죠. 이런 일련의 직언은 불편한 참모라는 낙인을 찍게 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점점 그를 멀리하기 시작했고 결국 1982년 12월 20일 허삼수는 경질됩니다. 하루아침에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난 순간이었습니다. 1983년 허삼수는 홀로 미국 하와이로 떠났습니다. 그의 체류는 정치적 망명이라기보다 자발적 연구활동과 성찰의 시간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민주화 운동의 물결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과 캘리포니아를 오가며 시대의 변화를 조용히 읽었습니다. 허삼수는 미국에서 오공 정권의 종착점을 예감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숨어있던 사람이 아니라 정세를 관망하며 질서 이후의 시대를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한국 사회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거리마다 민주화의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1988년 민주화 국면이 본격화되자 허삼수는 다시 귀국합니다. 그는 오랜 침묵을 깨고 정치 무대로 돌아왔습니다. 민정당 후보로 부산 동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의 상대는 인권 변호사 노무현이었습니다. 한쪽은 질서와 안정을 외쳤고 다른 한쪽은 변화와 자유를 외쳤습니다. TV 토론에서 두 사람은 이렇게 맞섰습니다. 노 후보님, 질서가 없으면 자유는 방종이 됩니다. 허 후보님, 질서가 사람을 억압할 때 그건 체제가 됩니다. 그날 밤 부산의 공기는 뜨거웠습니다. 허삼수의 연설은 침착했고 논리적이었습니다. 노무현의 연설은 격정적이고 인간적이었습니다. 유세 마지막 날, 허삼수는 청중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혼란을 막기 위해 평생을 질서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지만 민심은 이미 다른 쪽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노무현의 승리였습니다. 패배 이후 그는 담담히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시대가 다른 길을 택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정치 도전, 김영삼의 3당 합당으로 탄생한 민자당에서 그는 같은 지역구에 다시 출마합니다. 상대는 여전히 노무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결과가 달랐습니다. 허삼수가 승리했습니다. 1996년 8월 서울지방법원 대법정, 법정안 피고석에 전두환, 노태우와 함께 허삼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죄명은 12.12 군사반란 및 5.18 내란 혐의. 법정의 방청석은 숨죽인 듯 조용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삼수는 고개를 숙이고 손을 모았습니다. 피고인 허삼수, 징역 6년. 그는 담담한 태도로 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 1997년 그는 특별사면으로 석방됩니다. 그는 옥중 무소속 출마로 낙선한 이후 다시는 정치 무대에 서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는 노년의 문턱에서 다시 법정을 찾았습니다. 2014년 그는 장세동, 이학봉 등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군인연금 지급정지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내란 전력자라는 이유로 군인연금이 중단된 것에 대해 헌법상 재산권 침해라 주장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짧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나는 국가를 위해 살았다. 국가가 나를 버려도 나는 끝까지 국가의 질서를 믿는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냉정했습니다. 내란죄는 군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이므로 연금 제한은 합헌, 허삼수는 패소했습니다. 석방 이후 그는 화려한 복귀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길은 봉사였습니다. 그는 장애인 단체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장애인 복지와 재활 지원 사업에 전념했습니다. 그는 인터뷰를 거절하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질문엔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의 삶은 조용했고 담백했습니다. 한때 함께 권력을 나눴던 사람들, 노태우는 대통령이 되었고 허화평은 정치 이론가로 남았으며 허문도는 언론의 그림자 속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허삼수는 그들 사이에서 가장 오래 침묵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의 이름은 역사 속 문장 하나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남긴 질문은 여전히 현재형입니다. 그가 경계했던 부패의 위험은 오늘에도 유효합니다. 그는 부패를 미워했지만 그의 신념은 때로 국가의 폭력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질서를 원했지만 그 질서는 자유를 억눌렀습니다. 그는 권력의 정점에서 신념을 외쳤고 그 신념은 결국 그를 권력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는 군인이었고 정치인이었으며 마지막에는 조용한 시민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질서로 시작해 권력으로 흔들리고 침묵으로 끝났습니다. 허삼수, 그 이름은 이제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았지만 그가 남긴 물음은 지금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권력과 정의가 과연 함께 설 수 있을까요? 권력과 정의 중 당신은 둘 중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기록은 단지 과거가 아니라 오늘을 이해하는 지도입니다. 과거를 비추는 창, 오늘을 이해하는 리포트. 역사의 창 현대사 리포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